한적한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사원인설을 조각 작품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조각 스튜디오에 앉아 그는 특별한 조각상, 제작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각상을 철학자의 조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형상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조각상은 고대 철학자를 형상화할 것이며 전통적인 그리스 스타일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당당한 자세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 그리고 두루미 같은 옷차림이 그 형태를 구성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이미지를 떠올린 후 알렉산더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형상인입니다. 이 조각상의 본질적 형태가 결정된 것이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진료인을 고민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리석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었고 그 자체로도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때마다 알렉산더는 대리석을 가리키며 이것이 이 작품의 진료인입니다. 이 돌이 바로 조각상의 몸을 이루고 있지요라고 바라곤 했습니다. 이제 작용인을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자신이 바로 작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돌을 자르고 다듬고 모양을 만드는 모든 순간에 그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조각이 점차 완성되어 갈 때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바로 이 작용인입니다. 제 손끝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원인을 정해야 했습니다. 철학자의 조각은 그저 멋진 예술, 작품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이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조각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철학자의 조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질문과 사색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그의 철학자의 조각을 통해서 원인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조각상을 둘러싼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각을 감상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조각상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닌 철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에 이웃 마을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끼게 된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작은 마을 플래직 빌리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플래직 빌리지는 참으로 독특한 마을이었는데 모든 결정이 무작위로 선택된 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이름은 데노키이였습니다. 그는 매년 제비뽑기를 통해 농담 같은 행운으로 뽑혔습니다. 어느 해 데노키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 시끄러운 물레방앗간이 있는 탓에 몇몇 주민들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을 설친 주민들은 낮에 피곤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물레방앗간은 마을의 중요한 자원으로 다른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삶의 필수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데노키이는 고민 끝에 마을의회의장에서 미래 공리주의 철학,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합시다. 물레방앗간을 해체하거나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지 숫자로 계산해봅시다. 데노키이는 전체 인구를 고려하여 친절하게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60%의 주민이 물레방앗간을 유지하길 원했는데 그 이유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0%는 물레방앗간의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데노키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복귀발언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미래 주장을 생각하며 그는 질적 쾌락과 양적 쾌락의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레방앗간을 밤에만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낮 동안에는 물레방앗간을 2배로 돌려 필요한 만큼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플래직 빌리지는 조용한 밤과 바쁜 낮을 맞이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데노키이의 해결책 덕분에 모든 주민들은 더 행복하게 됐습니다. 불면증을 앓던 사람들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물레방앗간이 필요한 주민들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행복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 후로 플래직 빌리지는 항상 결정할 때마다 미래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은 언제나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노키이는 작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무작위로 뽑힌 대표도 좋은 철학의 가이드를 받으면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과 가구, 제작을 사랑하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름이 소크였고 동생은 라테였죠. 소크는 늘 철학 서적에 빠져 있었고 라테는 늘 새롭고 독특한 가구를 디자인하는데 열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무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가 라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테야, 넌 정말 놀라워. 어디서 그런 독특한 가구 디자인을 생각해내는 거야? 라테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사실 우리 마을엔 모든 가구가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난 가끔씩 완벽한 의자나 탁자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곤 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소크는 라테의 말을 듣고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너는 일종의 이데아를 찾고 있는 셈이지. 라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데아? 그게 뭔데? 소크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데아란 어떤 개념의 완벽한 본질을 뜻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사실 그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로는 완전한 형태의 이데아, 즉 본질이 존재한다고 플라톤은 주장했어.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엔 다양한 의자들이 있지만 모든 의자는 완전한 의자라는 이데아를 반영하는 거야. 라테는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디자인하는 가구들도 완전한 가구라는 이데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네? 맞아, 소크가 답했다. 내가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만드는 건 그 각각의 이데아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일지도 몰라. 모든 작품이 조금씩 다른 이유도 그것 때문일 거야. 라테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작업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구 제작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완전한 가구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그 이데아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구에 매료되었고 그의 작품은 마을을 넘어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라테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것을 넘어 매 작품마다 이데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해했던 철학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서로의 열정을 통해 세상의 불완전한 그림자 속에서도 완전한 이데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영감과 재미난 철학적 토론 주제를 제공했죠. 네 번째 이야기. 무지의 지라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아테네의 한 여름밤 어느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장은 늘 붐비는 곳으로 상인들은 각자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이곳에 소문난 철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상품을 파는 상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지식을 파는 의문을 제기하는 특별한 대화를 통해 시장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크라테스는 시장의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게 그의 전략이었죠. 너무 크고 명백한 소리는 쉽게 무시되지만 속삭이는 듯한 소리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제 방문객이 되어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흥미를 느껴 슬금슬금 그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용기를 내어 나선 이는 한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소크라테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테네 시장 가격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서 저 물건까지 어느 상인이 가장 좋은 가격을 주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계속 변하는지는 아십니까? 상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물러났고 이어 한 철학자가 다가와 말했다. 저는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를 쫓는 과정은 과연 가치 있는 것입니까? 철학자도 깊은 사색에 잠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신념과 지식을 설명했지만 소크라테스의 단순한 질문 앞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침내 한 어린 소녀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소크라테스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드디어 찾았군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시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의 지혜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질문을 던졌고 지식을 넘어서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삶의 목적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고 공동체를 더 지혜롭고 화합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그의 무지의 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어냈던 것입니다.